미국의 충격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산 부품 47%, 지금 당장 0%로 만드십시오. 이제부터 우린 100% 한국산으로 갑니다. 중국의 기술 도둑질과 배짱 장사를 단 1초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살벌한 선전포고였죠. 중국이 없으면 대안이 없다며 전 세계 기업들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 혼란 속 단 하나의 나라가 불량률 0.001%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성적표를 조용히 미국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숫자입니까? 잔혹한 생존 경쟁 끝에 살아남은 단 하나의 이름,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미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요. 곧이어 이어진 선택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국가 1급 기밀이 오가는 가장 은밀한 영역을 지금 통째로 한국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자원 없는 작은 나라가 40년간 갈고 닦은 기술로 미국조차 매달리게 만든 상황. 전 세계가 경악한 한국의 정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7% 테슬라 부품 중 중국산 비중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이 숫자가 목표치로 바뀌었죠. 0%.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산 부품 비중 47%를 제로로 만들겠다고요? 수조 원을 날리겠다는 소리였죠.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느껴졌죠. 제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테슬라가 원가 경쟁력을 통째로 버리겠다는 겁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을 지우겠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냉정한 기업이? 숫자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회사가 1센트라도 아끼려고 부품 하나까지 쪼개던 그 회사가, 이건 사업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죠. 중국이라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테슬라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망친 겁니다. 중국이라는 배에서요? 그리고 저는 그 탈출 경로를 직접 검토한 사람이죠. 제 이름은 마이클 킹스턴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경제부차관급으로 일했습니다. 30년간 워싱턴에서 공급망 정책을 다뤘죠. 미중 무역전쟁이 터졌을 때 제 책상 위로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반도체 규제가 시작됐을 때 제가 그 설계도를 검토했죠. 보조금 체계, 관세 정책, 동맹국 조율까지 전부 제 손을 거쳤습니다. 백악관, 국방부, 에너지부가 동시에 연결되는 자리, 그게 제 책상이었습니다. 판이 움직이기 직전 저는 항상 그 회의실에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결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돈을 포기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테슬라 공급망 총괄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오스틴 본사 회의실이었죠. 창밖으로 기가팩토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텍사스 사막 위에 버티고 서 있었죠. 태양빛에 반사된 건물이 눈이 부셨습니다. 킹스턴 부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였죠. 표지에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요.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살아남으려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테슬라가 살아남으려고요?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이?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가? 무슨 뜻입니까? 테슬라가 망할 위기라도 있다는 겁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죠. 하지만 3년 후는 모릅니다. 5년 후는 더더욱요. 그는 화면을 켰습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 로드맵이 떴죠.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빨간색 경고 표시가 여기저기 깜빡이고 있었죠. 보조금법 아시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산 부품 쓰면 보조금 박탈입니다. 관세도 올라가고요. 내년부터는 아예 미국 시장 진입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하지만 47%를 제로로요? 너무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급진적이라고요? 아닙니다. 늦었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미 다른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전부요. 우리만 뒤처지면 끝이에요. 중국에 발목 잡힌 기업은 5년 안에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확신합니까?
확신이 아닙니다. 계산이죠.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죠. 중국 의존도에 따른 기업 생존율 예측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처참했습니다. 의존도 30% 이상인 기업은 5년 내 시장 점유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가팩토리의 거대한 실루엣이 보였죠. 저 안에서 수만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부품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산이었죠. 대체할 수 있습니까? 47%를요? 해야죠.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가능하냐고 물은 겁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요, 모릅니다. 그 대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테슬라조차 확신이 없다는 거였으니까요. 세계 최고의 공급망 전문가들이 모인 회사가 답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중국 없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공급망이 지금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만들어야죠. 없으면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된 건 하루아침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 걸렸죠.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가난한 농업 국가였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배우고 복지하고 발전시켰죠.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됐죠.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싼 인건비, 거대한 시장,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 됐습니다. 배터리? 중국이 70%를 만들었죠. 태양광 패널? 80%였습니다. 히토류? 90% 이상이 중국에서 나왔죠. 드론,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의약품 원료까지.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우겠다고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테슬라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죠. 하얀 구름 아래로 미국 대륙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조각들이 줄줄이 무너질 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제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애플이 움직였죠. 아이폰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대만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까지 줄줄이 같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탈중국, 그 단어가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업이 중국 철수를 발표했죠.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시장이 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백악관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긴급 소집이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웠죠. 킹스턴, 상황 파악됐나? 네?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야. 재앙이지.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죠. 중국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빨간 덩어리가 아시아 대륙을 뒤덮고 있었죠. 중국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중국이 지도에서 사라졌죠.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지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거대한 구멍이요.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히토류, 조선, 철강, 모든 산업이 그 구멍 안에 있었죠. 공급망 연결선들이 허공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중국 없는 공급망 지도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죠.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대체할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더군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그가 하나씩 이름을 댔습니다. 전부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안 됩니다. 왜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순 조립이나 저가 제조는요? 티셔츠, 신발, 장난감 그런 건 됩니다. 하지만 핵심 산업은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이런 건 아무나 못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인건비가 쌌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부족했죠. 고급 인력이 없었습니다. 인도는 시장이 컸습니다. 13억 인구요? 하지만 인프라가 엉망이었죠. 도로, 항만, 전력 공급 전부 불안정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가까웠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었죠. 하지만 치안이 불안했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공장 지대까지 위협하고 있었죠. 어느 나라도 중국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죠. 방법을 찾아야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죠.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찾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끝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죠. 각국의 산업 역량 보고서였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폴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전부 검토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요. 결론은 같았죠. 부족합니다. 뭔가 하나씩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거나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정치가 불안하거나.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중국을 지우면 뭐가 남습니까? 공백이죠. 거대한 공백. 그 공백을 채울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류 더미 맨 아래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죠. 다른 보고서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았더군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분석. 저는 무심코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죠. 다른 나라들처럼 뭔가 부족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점유율, 배터리 생산량, 조선 수주량, 디스플레이 기술력, 자동차 생산 능력,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죠. 이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뭔가 하나씩 부족했거든요. 싸지만 불안정하거나 안정적이지만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있지만 규모가 작거나 장점 하나에 단점 하나가 따라붙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느 항목에서도 탈락하지 않았죠. 치명적인 약점이 없었습니다. 기술력, 품질, 납기, 인프라, 정치적 안정성. 모든 항목이 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한국이라. 왜 한국만 남아있는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같은 거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 그 거대한 공백. 누군가는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의 가장자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죠.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대답을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한국이 왜 끝까지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국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죠. 중국을 지워야 한다. 그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요? 어쩌다 세 개의 공장이 세 개의 적이 됐습니까? 다음 날 저는 국무부 중국 담당 선임 분석관을 만났습니다. 리처드 웬이라는 사람이었죠. 중국에서 15년을 살았고 베이징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중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죠. 킹스턴 부차관님, 왜 중국이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처음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리처드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좀 오래 걸리겠네요. 중국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니까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흐린 하늘이 보였죠. 중국이 문을 연 건 수십 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가난한 농업 국가였죠. 인민복 입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고층 빌딩은커녕 포장도로도 드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달랐죠. 세상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덩샤오핑 말입니까? 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들어봤습니다.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다. 돈을 벌자. 부자가 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리처드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죠. 공장 건설 현장, 수출 항구, 외국 기업 간판들. 중국이 문을 열자 서방 자본이 밀려들었습니다. 공장이 세워졌죠. 처음에는 단순한 물건들이었어요. 신발, 옷, 장난감. 값싼 노동력 때문이었겠죠. 맞습니다. 미국에서 노동자 1명 고용하는 비용으로 중국에서는 10명을 고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질은 형편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배웠죠. 빠르게요.
무섭도록 빠르게. 리처드가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가 떴죠. 중국의 수출액 추이였습니다. 선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중국 앞에 열렸죠. 관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기업들이 미친 듯이 중국으로 몰려들었어요. 싸니까요? 네, 너무 쌌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리처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중국은 더 이상 신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자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을 썼습니다.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겉으로는요.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중국이 첨단 산업까지 장악하기 시작했거든요.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드론, 디스플레이. 어느새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배터리는 중국이 70%를 만듭니다. 태양광 패널은 80%죠. 히토류는 9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대부분 모르죠.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살면서 직접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더니 밖을 내다봤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이 변했어요. 방향을 틀었죠. 어떻게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세계의 공장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요. 세계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 계획이죠.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반도체,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 신소재. 핵심 산업 10개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패권 도전이었군요. 맞습니다.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선언이었죠. 리처드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의 행보가 달라졌습니다. 1대1로라고 아시죠? 네.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투자하는 사업 아닙니까? 겉으로는요.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상은 빚의 덫이었습니다. 빚의 덫이라고요? 중국이 가난한 나라들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도로 깔고 항만 짓고 철도 놓으라고요? 이자는 낮았죠. 조건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못 갚으면 담보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담보라고요? 무슨 담보를요? 항구요. 공항이요? 전략적 자산들이죠. 리처드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스리랑카의 항구였죠. 이 나라가 빚을 못 갚으니까 중국이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가져갔습니다. 99년이요? 사실상 영구적이죠. 이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경제적 식민주의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처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 탈취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합작회사를 세워야 했죠. 그리고 기술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시장 접근권을 얻는 대가였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기술들이 중국 기업 제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제품이 절반 가격에 팔렸죠. 도용당한 겁니까? 노골적으로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군사 기술까지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목소리를 낮췄죠. 스텔스 전투기 설계도, 미사일 유도 시스템, 민감한 군사 정보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어떻게요? 해킹을 통해서, 스파이를 통해서요. 저는 펜타곤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했던 말이요. 중국 전투기가 우리 F-35와 너무 닮았어.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쟁국이 아니라 위협으로요. 그가 테이블 위에 문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에서 체제 위협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체제 위협이라고요? 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자체를 흔드는 존재라는 뜻이죠. 저는 그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아닌 겁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보조금 전쟁, 관세 폭탄, 전부 계획된 거예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거죠. 정확합니다.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리처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대안이 있긴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급망 분석팀 전원이었죠. 젊은 분석관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상황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말했죠. 각자 담당 지역 보고서를 정리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베트남, 인건비 저렴, 젊은 노동력 풍부. 하지만 기술력 부족, 고급 인력 없음. 인도. 거대한 내수 시장, 영어 구사 가능. 하지만 관료주의 심각, 인프라 열악. 멕시코. 미국과 인접, 무역협정 혜택. 하지만 치안 불안, 숙련공 부족. 인도네시아. 자원 풍부, 인구 대국. 하지만 정치 불안, 물류 취약. 전부 뭔가 부족했습니다. 장점 하나에 단점 하나가 따라붙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죠.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관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밀리 촌이라는 이름이었죠. 동아시아 담당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2년 된 신참이었죠. 저기 부차관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조심스러웠죠. 말해보십시오.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아직 보고 안 들인 곳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딥니까?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돌렸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요? 네. 한국은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왜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이유야 많죠. 일단 너무 작습니다. 인구가 5천만이에요. 중국의 3%도 안 되죠.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있어요. 핵을 가진 적대국이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에밀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건비도 높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에 비하면 몇 배나 비싸요. 원가 경쟁력이 없죠.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동맹국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국을 대체할 후보는 아닙니다. 에밀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입을 열었죠. 부차관님, 그래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뭘요? 제가 정리한 보고서요. 숫자만이라도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늦었죠. 솔직히 별로 기대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가십시오. 에밀리가 얇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전부 읽었습니다. 전부 실망스러웠죠.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에밀리가 두고 간 거였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분석. 별 기대 없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번더스, 메모리 분야 세계 10위, 시장 점유율 60% 이상.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60%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 점유. 눈을 비볐습니다. 조선,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LNG 운반선 시장 독점, 디스플레이, 올레드 기술 세계 최고, 경쟁자 없음, 자동차, 글로벌 판매량 3위, 전기차 전환 선두 그룹.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죠. 이게 맞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꼼꼼히요.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에밀리의 내선 번호를 눌렀죠. 벌써 퇴근했을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받았습니다. 에밀리, 나야? 킹스턴. 네, 부차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보고서 네가 직접 작성한 거야? 네. 공식 통계랑 업계 자료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숫자가 정확한 거 맞아? 3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차관님? 뭔가 문제 있습니까? 아니,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다시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해서 그래. 뭐가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뭔가 하나씩 부족했어. 싸지만 불안정하거나 안정적이지만 기술이 없거나 장점 하나에 단점 하나가 따라붙었지. 네,
그런데 한국은 달라. 에밀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항목에서도 탈락을 안 해. 치명적인 약점이 없어. 기술력, 품질, 납기, 인프라, 정치 안정성. 전부 상위권이야. 그래서 보고 드린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나라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인구 5천만의 자원도 없고 북한이 바로 위에 있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봤는데요. 그래서 파면 팔수록 더 이상해졌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 한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죠. 한국, 왜 한국만 살아남은 겁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 그 거대한 구멍, 채울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죠. 전부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이라. 왜 한국이지?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물러간 자리, 그 황량한 해변에 한국이라는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죠.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다음 날 아침 에밀리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밤새 추가 자료를 정리한 모양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앉아요. 에밀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어젯밤에 보고서 다시 읽어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자료 정리할 때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숫자가 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어제 내가 뭐라고 했죠? 한국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작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인건비가 높다고. 그 문제들은 여전히 있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후보국들과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에밀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표가 나왔죠. 세로축에는 국가 이름이, 가로축에는 평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가 빼곡했습니다. 먼저 베트남입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대안이죠. 삼성, 애플, 인텔이 앞다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하다고 생각했죠. 인건비가 쌉니다.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젊은 노동력도 풍부하고요. 인구 1억 명 중 절반이 35세 이하입니다. 좋은 조건이네요. 단순 조립에는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단순 조립이라고요? 베트남의 한계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해요. 고급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대학 교육 수준이 낮고 연구개발 인프라도 거의 없어요. 저는 펜을 무의식적으로 돌렸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은 되는데 스스로 뭘 만들어낼 힘은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설계도를 주면 조립은 합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만들 능력은 없어요. 반도체는요? 불가능합니다. 최소 10년은 걸려요. 그것도 천문학적 투자를 한다는 전제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분적 대안이지 완전한 대안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죠. 에밀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다른 의미로 매력적입니다. 시장 규모가 압도적이에요. 인구 14억, 영어도 통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에밀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인도의 산업단지 사진이었죠. 움푹 패인 도로, 엉킨 전선,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 인프라가 엉망입니다. 도로, 항만, 전력, 전부 불안정해요. 공장 가동 중에 정전이 나는 게 일상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관료주의도 심각해요. 허가 하나 받는데 몇 달씩 걸립니다.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납기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죠. 첨단 산업은요? 멀었습니다. 아직 기초 제조업 단계예요. 저는 표를 내려다봤습니다. 인도칸의 빨간 X 표시가 여러 개 찍혀 있었죠. 멕시코와 동유럽도 검토했습니다. 에밀리가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멕시코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요. 미국 바로 아래죠. 하지만 치안이 문제입니다. 마약 카르텔이 공장 지대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동유럽은 유럽 시장 접근성은 좋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폴란드 인구가 3,800만이에요. 에밀리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체는 가능해도 대체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죠.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죠. 베트남은 기술이 없고, 인도는 인프라가 없고, 멕시코는 치안이 불안하고, 동유럽은 규모가 작다. 맞습니다. 전부 뭔가 하나씩 부족해요. 네,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에밀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없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봤어요? 네, 해봤습니다. 에밀리가 파일 맨 뒤쪽을 펼쳤습니다. 한국 페이지가 나왔죠. 저는 그 페이지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빨간 표시가 여기저기 찍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페이지는 달랐습니다. 파란 체크 표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술력,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부 1등이거나 2등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프라. 완벽합니다. 도로, 항만, 공항, 통신.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전? 거의 없습니다. 교육은요?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어요. 고급 엔지니어가 넘쳐납니다. 인건비는요? 높다고 했잖아요. 높습니다. 베트남의 3배 이상이에요. 하지만 생산성으로 따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한국 노동자 1명이 베트남 노동자 5명 몫을 해요. 품질도 비교가 안 되고요. 불량률이 낮으니까 제작업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결국 원가로 따지면 비슷하다는 겁니까?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습니다. 저는 표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칸에는 빨간 X 표시가 거의 없었죠.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북한 문제요.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에밀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전쟁은 없었습니다. 긴장은 있지만 관리되고 있어요. 삼성, 현대, SK 전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잖아요. 그들이 바보는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리스크가 감당 불가능했다면 진작 떠났을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에밀리,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에밀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를 훑었죠. 규모입니다. 인구 5천만, 중국의 3%밖에 안 돼요. 그게 전부입니까? 에밀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은 솔직히 못 찾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못 찾았다고요? 네. 다른 나라들은 약점이 바로 보였어요. 빨간 표시가 여기저기 찍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파면 팔수록 괜찮았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도 이상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에밀리,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십니까? 중국을 대체할 나라를 찾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다 뒤졌어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동유럽 전부 검토했죠. 네, 전부 탈락했어요. 뭔가 하나씩 부족했으니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안 탈락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한국이 제일 좋아서 남은 게 아니에요. 다른 데가 다 탈락해서 남은 거예요.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속어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차관님,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무섭다고요? 네. 한국이 특별히 뛰어나서 선택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선택지가 사라져서 남은 거잖아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국을 빼면 한국밖에 없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밀리, 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건 그동안 누구도 감당하지 않던 책임을 한국이 감당해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에밀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각해봐요. 왜 다른 나라들은 탈락했죠? 기술이 없어서, 인프라가 없어서, 안정성이 없어서 뭔가 하나씩 부족했잖아요. 네, 그게 하루아침에 생겼겠어요. 우연히 굴러들어온 거겠어요? 아니죠.
수십 년이 걸렸을 겁니다. 맞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 시간 동안 못했거나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했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북쪽에는 적이 있는데 스크 조건에서 이걸 해냈어요. 아무도 안 할 때, 아무도 못할 때. 혼자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죠. 에밀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 나라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더 알아봐야 해요? 에밀리가 새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사해봤습니다. 한국의 역사요. 에밀리가 흑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굶주린 사람들. 반제콘, 전쟁 직후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67달러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67달러요? 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500배 이상이네요. 70년 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북쪽에는 적이 있는데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됩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밀리, 이 분석 결과를 상부에 보고해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어요. 뭡니까? 한국이 정말 믿을 만한지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직접 가봐야 해요. 공장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봤어요. 하지만 숫자 뒤에 있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해요. 에밀리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정 잡아놓겠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 어떻게 그 모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중국이 빠진 자리, 그 거대한 공백, 한국이 정말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그 나라가 끝까지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였죠.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11월에 한국은 이미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옆에서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부차관님, 첫 방문이시죠? 네. 한국은 처음이에요.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발걸음을 멈췄죠. 공항이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졌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내방송 소리, 캐리어 바퀴 소리. 그게 전부였죠. 뛰는 사람도 없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질서.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깨끗하네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네, 너무 깨끗해요. 바닥이 반들거렸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저는 안내 데스크 쪽을 봤습니다.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있었죠. 직원이 다가가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일어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거였죠. 저것 좀 보세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네, 봤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리키면 다행이죠. 직접 데려다 주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서 있었죠. 오른쪽에요. 왼쪽은 비워뒀습니다. 급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알고 있었죠. 약속처럼요. 저는 워싱턴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한가운데 서서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 비교가 됐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산업부에서 보낸 차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젊은 남자였죠. 정장을 빳빳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킹스턴 부차관님 환영합니다.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체에 올라탔습니다. 내부가 깨끗했죠. 가죽 시트에서 세차 냄새가 났습니다. 생수병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차가웠죠. 미리 냉장고에 넣어뒀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인상이 되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탔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로가 완벽했습니다. 움푹 패인 곳이 없었죠. 차선이 선명했습니다. 가드레일이 반짝거렸죠. 인도에서 봤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엉망인 도로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완전히요. 도로 상태가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죠. 네, 한국 고속도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기적으로 보수 작업을 합니다. 정전은요? 자주 있습니까? 정전이요? 운전기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마지막으로 정전된 게 언제였는지. 저는 에밀리를 봤습니다. 에밀리도 저를 봤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거대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한국 최대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거대했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건물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하늘을 찌를 듯한 굴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죠. 여기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 중 하나입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의 전문가였죠.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킹스턴 부차관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했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린룸이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공간이죠. 먼지 하나가 불량을 만들기 때문에 공기 중 미세먼지까지 통제합니다. 방진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으로 감쌌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특수 신발을 신었습니다. 에어 샤워를 통과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온몸의 먼지를 털어냈죠.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아득히 높았죠. 흰색 조명이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수백 대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동화율이 95%입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95%요? 네. 사람 손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로봇과 시스템이 전부 처리하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기계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로봇팔이 웨이퍼를 집어 옮겼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갔죠. 모니터에 숫자들이 깜빡였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윙하는 기계 음만 낮게 깔려 있었죠. 여기서 뭘 만듭니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요.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한국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봤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커져 있었죠. 중국은요? 중국도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안내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멀었습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은 뒤처져 있죠. 왜요? 장비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해요. 미국이 수출을 막았죠. 중국은 그 장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죠. 제가 관여한 규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내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필요하죠. 그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걸려요. 수십 년이요? 네. 한국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게 1980년대입니다. 40년이 넘었죠. 그 시간 동안 쌓은 경험, 실패, 개선, 그게 지금의 기술력입니다. 저는 주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기계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하루에 얼마나 생산합니까? 24시간 가동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설날에도 크리스마스에도요. 직원들은요? 교대 근무를 합니다. 이 공장에만 수천 명이 일하고 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량률은요? 극히 낮습니다. 0.001% 이하죠.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 겁니까? 100만 개 만들면 불량이 10개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불량률이 몇 %씩 나온다고 들었죠. 인도는 더 심했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안내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네. 시스템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에요.
밤새워 일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때까지 안 자는 사람들.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공장 투어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죠.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차관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안내자가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오셨습니까?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가 직접 한국까지 올 일은 많지 않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요? 네. 미국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안입니다. 중국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전 세계를 다 뒤졌어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전부 검토했죠? 안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부 부족했습니다. 뭔가 하나씩 문제가 있었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내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확인하러 오신 겁니까? 숫자가 진짜인지. 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안내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공장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부차관님, 저희도 압니다. 뭘요? 지금 상황이요?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한다는 거.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준비돼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네. 40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왜요? 왜 40년을 준비했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안내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몰랐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아요. 살아남으려면 기술밖에 없었죠. 남들보다 더 잘 만들고 더 빨리 만들고 더 싸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걸 40년간 반복했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아니에요. 피와 땀으로 쌓은 겁니다. 안내자가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부차관님, 확인하셨습니까? 숫자가 진짠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배터리 공장과 조선소도 보셔야죠. 저는 따라 일어났습니다. 반도체만 봤는데도 이 정도였습니다. 배터리와 조선소는 또 어떨까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저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눈빛, 그들의 각오. 그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배터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어젯밤 본 것들을 계속 떠올렸죠. 반도체 공장의 규모, 95% 자동화율, 0.001% 불량률. 숫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부차관님,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요? 잠이 안 왔어요. 저도요. 에밀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도체 공장 보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보고서로만 봤을 때는 반신반의했거든요. 지금은요? 믿어야 할 것 같아요. 직접 봤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또 다른 거대한 시설 앞에 멈췄습니다. 한국 최대 배터리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건물이 더 넓게 퍼져 있었죠. 낮고 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의 전문가였죠.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투가 차분했습니다. 킹스턴 부차관님, 환영합니다. 어제 반도체 공장은 어떠셨습니까? 놀라웠습니다. 솔직히요. 오늘은 더 놀라실 겁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자신감이 느껴졌죠?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방진복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전모와 보호 안경은 필수였죠. 생산 라인이 펼쳐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끝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배터리 셀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이 정교하게 움직였죠.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하고 여기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듭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의 몇 %가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변동이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크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물량으로는 앞서 있죠. 하지만 기술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안내자가 배터리 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배터리 셀입니다.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 안에 엄청난 기술이 들어있어요. 그가 셀을 돌려가며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밀도, 얼마나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중국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같은 크기에서 한국 배터리가 15에서 20%더 많은 전기를 저장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주행거리 차이겠죠. 맞습니다. 같은 무게의 배터리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기차에서 그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안전성은요?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습니다. 화재, 폭발 위험이 극히 낮아요. 중국 배터리는요? 안내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배터리는 가격이 쌉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종종 보고되죠. 전기차 화재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에도 뉴스에서 봤죠. 전기차가 불타는 영상이요? 대부분 배터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저는 에밀리를 봤습니다. 에밀리가 메모를 하고 있었죠.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이 공장 하나에서 연간 수십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한국 전체로 치면 수백만 대 분량이죠. 24시간 가동합니까? 네,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쌓았습니까? 안내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네. 한국이 배터리 연구를 시작한 게 1990년대입니다. 30년이 넘었죠. 그 시간 동안 실패하고 배우고 개선하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중국도 같은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은 다른 길을 갔죠. 물량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추고 시장을 장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안내자가 생산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기계들, 저 시스템들, 저 노하우.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도 같은 말을 했죠. 시간, 노하우, 축적. 공장 투어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채올랐죠. 다음은 조선소입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조선소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갔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과는 차원이 달랐죠. 바다 위에 배들이 떠 있었습니다. 아니, 배라고 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건물이었죠? 움직이는 건물.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죠. 여기가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입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전문가였죠. 6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이 검게 탔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킹스턴 부차관님, 반갑습니다. 배 좋아하십니까? 솔직히 잘 모릅니다. 오늘 좀 알게 되실 겁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배 한 척의 높이가 아파트 20층은 됐죠. 철판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용접공들이 개미처럼 매달려 일하고 있었죠.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거대한 배 한 척을 가리키며요. LNG 운반선입니다.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바이죠. 크기가 상상 이상이네요. 길이가 300m가 넘습니다. 축구장 3개 길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배를 한국이 얼마나 만듭니까? 안내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70%요? 네, 사실상 독점이죠. 저는 에밀리를 봤습니다. 에밀리의 입이 벌어져 있었죠. 왜요? 왜 한국이 독점합니까? 기술력입니다. 안내자가 배를 가리켰습니다. LNG 운반선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영하 153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 온도를 유지하는 탱크 기술이 핵심이죠. 어려운 기술입니까? 극도로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한국, 일본,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 그런데 일본과 유럽은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중국은요? 안내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이 기술이 없어요.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저는 배를 올려다 봤습니다. 거대한 철덩어리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죠. 저 배 한 척 가격이 얼마입니까? 약 2억 달러 이상입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연간 수십 척을 만들면 수십억 달러죠. 조선업만으로요. 안내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유지보수, 부품 공급, 기술 서비스. 이게 전부 따라옵니다. 한번 거래가 시작되면 수십 년간 이어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급망이라는 게 그런 거였죠. 한번 연결되면 쉽게 끊을 수 없는 것. 건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 정도 규모 배는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동안 납기를 어기는 경우는요? 안내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한국 조선소는 납기를 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약속한 날짜에 배를 넘깁니다. 그게 신뢰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요? 납기 지연이 잦습니다. 품질 문제도 있고요. 가격이 싸서 주문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안내자가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배는 한 번 사면 30년을 씁니다. 30년 동안 고장 없이 돌아가야 해요.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조선소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수천 명이 일하고 있었죠.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고 거대한 철판들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 조선소만 수만 명입니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선소 투어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죠. 저는 잠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이틀 동안 너무 많은 걸 봤거든요. 에밀리? 지금까지 본 거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에밀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흔도세. 메모리 시장 점유율 70%, 자동화율 95%, 불량률 0.001% 이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 이상, 에너지 밀도 세계 최고, 안전성 최고 등급. 네, 조선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70% 이상, 납기 준수율 거의 100%, 기술력 세계 최고. 에밀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차관님, 숫자가 전부 맞아요. 제가 워싱턴에서 정리한 보고서랑 일치합니다. 아니, 실제로 보니까 보고서보다 더 대단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보였죠.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반도체도 1등, 배터리도 1등, 조선도 1등.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에밀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1등 하는 것도 어려운데 세 분야에서 동시에요? 그것도 전혀 다른 산업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돼요. 미국의 7분의 1이죠.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서 보고서 볼 때는 그냥 숫자였어요. 그런데 직접 보니까 다르네요. 어떻게 해요? 숫자 뒤에 사람이 보여요. 새벽까지 일하는 엔지니어들, 용접 불꽃 속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차관님,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직이에요. 아직이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확인했어요. 기술력도 봤고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해요. 뭔데요? 저는 창밖의 조선소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시스템은 봤어요. 하지만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을 아직 제대로 못 봤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각오로 일하는지, 그걸 알아야 해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봐야 해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 조정해볼게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뭘까요? 기술? 시스템? 자본?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마련한 만찬이었죠. 서울 시내의 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전통 가옥을 개조한 곳이었죠. 나무 기둥, 기와 지붕, 한지로 만든 문. 이국적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좌식이었죠. 바닥에 앉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의자를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국식으로 하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에밀리도 옆에 앉았죠.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현장 전문가들이었죠. 반도체, 배터리, 조선, 각 분야에서 수십 년씩 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시들이 끝없이 나왔죠. 김치, 나물, 생선, 고기. 종류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색깔이 다양했고 향이 독특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처음이십니까? 옆에 앉은 한국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조선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했다고 했습니다. 손이 거칠었고 얼굴이 검게 탔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네, 처음이에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맛있습니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죠.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주라는 술이었죠. 작은 잔에 따라서 마셨습니다. 독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한국에서는 술을 거절하면 실례라고 들었거든요.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는 시스템을 봤죠.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조선 분야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멈췄죠. 무슨 뜻입니까? 오늘 조선소에서 봤습니다. 수만 명이 일하고 있었죠. 용접 불꽃 속에서, 영하의 날씨에서.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조선 관계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주잔을 내려놓았죠. 부차관님, 저는 22살에 조선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이가 57입니다. 35년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1년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 빠듯했죠.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반짝이는 불빛들. 조선소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만든 배가 전 세계 바다를 다닙니다. 제가 용접한 철판이 30년 동안 바다 위에서 버팁니다. 그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도 조선소에서 일합니다. 같은 곳에서요. 손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 배 할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 분야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졸업하고 반도체 회사에 들어갔죠. 몇 년째입니까? 20년째입니다. 2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요? 네. 이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는 2, 3년마다 회사를 옮기는 게 보통이니까요. 왜 안 옮깁니까? 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곳도 있었을 텐데요. 반도체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있었죠. 중국 회사에서 연봉 3배를 제시한 적도 있어요. 거절했습니까? 네. 왜요?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주잔을 만지작거렸죠. 저는 이 회사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선배들이 가르쳐줬어요. 밤새워 같이 문제 풀고 실패하면 같이 울고 성공하면 같이 웃었죠. 그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배터리 분야 관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매년 신입사원 연수를 합니다. 첫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당신이 만든 배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진다. 그 말을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내면 안 돼요. 0.001%도 안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가족일 수 있으니까요.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조선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본 적이 많지 않아서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내 일이 아니어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해요.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 관계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요? 네, 한국 전쟁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죠. 집도 가족도 나라도.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세대가 저희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나라가 산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합니다. 미친 듯이요. 밤새워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명절에도 일하고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왜요? 멈추면 다시 가난해지니까요. 다시 약해지니까요? 그건 싫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부차관님, 한국 사람들에게 일은 그냥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생존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존심이라고요? 네, 저희는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아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죠. 역사적으로 수없이 침략당했습니다. 반도체 관계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증명해야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아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 1등, 배터리 1등, 조선 1등,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피땀으로 쌓은 거예요. 조선 관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차관님, 한국 사람들은 지는 걸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1등이어야 해요. 왜요? 2등은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1등이어야 합니다. 2등은 기억되지 않아요. 잊혀지죠. 저는 에밀리를 봤습니다. 에밀리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선 관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채울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네. 3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못할 일이 없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도 해냈죠. 반도체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어요. 40년간 준비해왔으니까요. 배터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부차관님, 저희는 이 기회를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왔다고요? 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중국이 영원히 세계의 공장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기술을 쌓고 품질을 높이고 신뢰를 쌓았죠. 이제 그 준비가 빛을 볼 때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이 사람들의 눈빛,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요. 젊음을 바치고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고 그게 아깝지 않습니까? 조선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죠. 부차관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뭐가요? 제가 태어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게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부자 나라가 되는 걸 봤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배가 전 세계를 다니는 걸 봤죠. 이게 후회될 리가 있습니까? 그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부차관님,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의 무기예요.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다 같이 부딪혔죠. 쨍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도 마찬가지였죠.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죠. 한국의 차갑고 깨끗한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음.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워싱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달라진 거였죠. 공항에서 사무실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움푹 패인 도로가 보였죠.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부차관님, 보고서 언제까지 올리실 겁니까? 최대한 빨리요. 내일까지 초안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밤새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두꺼웠습니다. 50페이지가 넘었죠. 사진, 도표,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2번 읽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상부에 보고해야 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틀 후 백악관 회의실이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였죠. 대통령 직속 참모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 국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상무부 차관, 미국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30년간 워싱턴에서 일했지만 이런 자리는 여전히 긴장됐죠. 킹스턴 부차관, 시작하시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켰죠.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중국 이후의 공급망 재편에 관한 것입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중국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현재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보조금 정책, 관세,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대안입니다. 중국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중국이 지도에서 사라졌죠. 이게 중국 없는 공급망 지도입니다. 지도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히토류, 태양광, 디스플레이, 조선, 모든 핵심 산업이 그 구멍 안에 있었죠. 지난 몇 달간 전 세계를 검토했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동유럽, 가능한 모든 후보국을 분석했죠.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각 국가별 분석 결과가 나왔죠. 베트남, 인건비가 저렴하고 젊은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단순 조립은 가능하지만 첨단 산업은 불가능합니다. 인도, 거대한 시장과 영어 구사 능력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정전이 일상이고 납기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멕시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약 카르텔이 공장 지대까지 위협하고 있죠. 동유럽, 교육 수준이 높고 유럽 시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중국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들 중 어느 곳도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지도가 떴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상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됩니다. 중국의 3%도 안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작습니다.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시죠.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떴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조선, 고부가 가치 선박, 특히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이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반도체 1등, 배터리 1등, 조선 1등, 이 세 분야에서 동시에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북한이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전쟁은 없었습니다. 긴장은 있지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세계 최대 조선사, 전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바보입니까? 리스크가 감당 불가능했다면 진작 떠났을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군요. 상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인건비는요? 한국 인건비가 높다고 들었는데 높습니다. 베트남의 3배 이상이죠.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을 보셔야 합니다. 한국 노동자 1명이 베트남 노동자 5명 몫을 합니다. 불량률도 극히 낮아요. 0.001% 이하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100만 개 만들면 분량이 10개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제작업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결국 총 비용으로 따지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습니다. 참석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킹스턴 부차관 직접 가보셨다고 했죠?
네, 일주일간 한국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조선소 전부 직접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곳에서 본 것들을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충격이요? 네, 보고서로만 봤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좋았거든요. 과장이 아닐까 의심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까 달랐습니다. 숫자가 진짜였어요. 아니, 숫자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요? 시스템이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공장, 95% 자동화율, 정전 한 번 없는 인프라,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하는 신뢰. 전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요? 네. 한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공장 노동자들, 엔지니어들, 경영진들 다 만났죠. 저는 그날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한식당에서의 대화를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왜 밤새워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명절에도 일하냐고. 뭐라고 하던가요? 생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아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죠. 그래서 증명해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아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걸 반복했죠. 지금의 한국은 그 결과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군요. 국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킹스턴 부차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한국을 선택하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비교 분석표가 떴죠. 지난 몇 달간 저희가 한 작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베트남 기술력 부족으로 탈락. 저는 베트남 칸에 빨간 X를 표시했습니다. 인도 인프라 부족으로 탈락. 인도 칸에도 빨간 X가 찍혔죠. 멕시코 치안 문제로 탈락. 동유럽 규모 부족으로 탈락. 하나씩 X가 찍혔습니다. 저희는 모든 후보국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술력, 인프라, 품질, 납기, 안정성, 신뢰. 이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를 찾았죠.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결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국만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칸을 가리켰습니다. 파란 체크 표시만 있었죠. 한국은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선택지가 탈락하고 남은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속어법이군요. 맞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선호해서 고른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제거해 나갔더니 한국만 남은 겁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중국을 빼면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건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택지가 하나뿐이라는 건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파트너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이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른 나라들은 탈락했습니까? 기술이 없어서, 인프라가 없어서, 안정성이 없어서, 뭔가 하나씩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기술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안정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겼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40년간 이걸 쌓아왔습니다. 아무도 안 할 때, 아무도 못할 때. 혼자서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왜 이런 역량을 안 쌓았습니까? 못했거나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북쪽에는 적이 있는 나라가 그 조건에서 이걸 해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감당하지 않던 책임을 한국이 감당해왔다는 뜻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킹스턴 부차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모든 걸 만족하는 파트너는 한국뿐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펜 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 없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기술력,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인프라, 완벽합니다. 품질, 세계 최고 수준이죠. 납기, 약속을 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 안정성, 70년간 동맹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빼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한국뿐이에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반론 있는 사람?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질문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킹스턴 부차관,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됐어요. 에밀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죠. 에밀리,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시작이에요. 진짜 일은 이제부터죠.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왜 그 나라가 끝까지 남아 있었는지, 왜 탈락하지 않았는지. 운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40년간의 땀과 눈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박함, 그게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죠. 역사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돌이킬 수 없게. 그 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백악관 보고가 끝난 뒤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습관처럼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만 돌던 말들이 어느 날 아침부터는 업계의 상식이 되어 있었죠. 처음 바뀐 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메일 제목이었습니다. Korea Option, Urgent, Korea Capacity Check, Korea Partner Shortlist. 에밀리가 새벽부터 제 책상 위에 출력물을 올려두곤 했습니다. 기업들의 일정표, 출장 계획, 공급망 리스크 점검표. 그 표에서 공통으로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였죠. 한국.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에밀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시작이 아니에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며칠 사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말은 더 이상 특별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기업들은 조용히 숫자를 바꾸기 시작했죠. 핵심 소재는 어디서 받는지, 백업 공급처는 있는지, 품질과 납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 그 질문의 끝에서 최종 체크가 가장 오래 남는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킹스턴 부차관님, 한국 반도체 업체 담당자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한국 배터리 공급 일정 어느 정도까지 당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 조선소 캐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에밀리를 봤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 컨설턴트가 됐죠?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회의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가능하냐부터 물었습니다. 기술력이 되느냐, 물량을 맞출 수 있느냐, 가격은 경쟁력이 있느냐.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 가야 합니까?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당이 계약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바뀌는 말투였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파트너 없이는 일정이 안 나온다. 한국 쪽 승인이 떨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한국 담당자 직통번호가 있느냐 없느냐가 경쟁력이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뉴스에 나오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는 방향이 정해지고 있었죠. 일본과 유럽 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발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협력의 강도가 달라졌죠. 한국과의 공동 연구가 늘었고 기술 교류가 빈번해졌습니다. 한국 출장 일정이 분기마다 잡히기 시작했죠. 왜 다들 한국으로 가는 겁니까? 한 업계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거기 가면 답이 나오니까요. 다른 관계자가 대답했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죠. 처음 왔을 때는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숫자가 진짜인지 과장은 없는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검증이 아니라 협력이었고 관찰이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죠. 정돈된 동선, 끊기지 않는 통신, 흐트러지지 않는 속도감. 한국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이었죠.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이 나라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멈추지 않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양국 관계자들이 마주 앉았죠.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공급망 협력 강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에너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하자는 거였습니다. 회의는 길었습니다. 점심도 회의실에서 먹었죠. 샌드위치와 커피.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죠. 대신 모두가 같은 언어로 말했습니다. 나비, 품질, 신뢰, 그리고 리스크. 저녁이 됐을 때 큰 틀이 잡혔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설계와 제조의 시너지를 높이자는 거였죠. 배터리 분야에서는 원자재 공급망을 함께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였죠. 조선 분야에서는 정비, 부품, 기술 자문 같은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조선 역량 회복의 참고 모델로 한국이 계속 언급되고 있었죠. 의미 있는 논의였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한국 측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죠.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냥 동맹국 중 하나, 반도체 잘 만드는 나라, 그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는지 봤죠.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죠. 처음 왔을 때는 놀라움이 컸습니다. 규모에 압도당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한국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부차관님, 처음 오셨을 때랑 느낌이 다르십니까? 네,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솔직히요. 숫자가 너무 좋아서 과장이 아닐까 싶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압니다. 숫자가 진짜라는 걸. 아니, 숫자 이상이라는 걸요. 한국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죠. 저는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로봇 팔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오늘도 밤새 일합니까? 네, 멈추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 관계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왜요? 멈추면 뒤처지니까요. 뒤처지면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해야 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해야 하니까 한다. 그 단순한 문장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찾았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강물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에밀리가 옆에 있었습니다. 부차관님, 뭘 보고 계십니까? 강을요. 한강.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말했습니다. 70년 전, 이 강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판자촌만 있었죠. 굶주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저는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마천루들이 늘어서 있었죠.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됐어요. 70년 만에. 에밀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200년 걸려서 한 걸 한국은 70년 만에 해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잘했죠. 저는 강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 나라는 특별해요. 어떻게요?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겪어도, 가난해도, 강대국에 둘러싸여도 절대 포기하지 않죠.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부차관님은 한국을 좋아하시게 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거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여러 번 고쳤습니다. 과장도 선언도 필요 없었죠. 사실만 적으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다. 이 나라는 이미 여러 산업에서 핵심 공정과 신뢰의 기준점이 되어 있다. 우리는 한국을 선호해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는 곳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것이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거대한 클린룸, 24시간 돌아가는 기계들, 배터리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 그리고 사람들, 밤새워 일하는 엔지니어들, 용접 불꽃 속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그들의 눈빛,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자원 없는 나라, 분단된 나라, 하지만 기술과 신뢰를 가진 나라, 세계가 조용히 재정렬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술과 신뢰를 가진 나라가 축이 되는 시대로 중국 중심의 단일 구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한 나라가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이 핵심 축이 되는 영역이 분명히 생기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그리고 그 너머까지.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작.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점이었습니다. 신뢰의 축이었죠. 저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의 무기예요. 그들은 옳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한국을 여기까지 데려왔고 앞으로도 데려갈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많았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났죠. 하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 출장을 갑니다. 옛 동료들을 만나러요.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밤새워요. 주말에도요. 변한 게 없죠. 저는 그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실 겁니까?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선언일까요? 화려한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밤새워 문제를 푸는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거죠. 용접 불꽃 속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저는 그 역사의 일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죠. 작은 나라, 자원 없는 나라, 분단된 나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이름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